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신생물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는 짓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경계에 발생한 신생물은 다른 곳에서 생긴 악성종양하고는 다르게 뇌암이나 이렇게 별도의 명칭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뇌종양이라고 해서 양성종양이든 악성종양이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뇌암 이렇게 명칭하지 않는다, 명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뇌종양의 위치와 일반적인 소견에 대해서 이제 잠깐 그림만 보고 넘어갔었는데, 요거는 이제 해부학과 생리학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죠. 각각의 뇌 기능 영역별로 어, 종양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들을 언급해 준 것뿐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정말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시상하부가 되겠죠. 시상하부가 하는 게 체온 조절 능력인데 요게 이제 암이 생겨버리게 되면 체온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하게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평가 부분인데요. 여기에 다양한 징후와 증상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크기, 형태, 위치. 제가 봤을 때는 형태도 형태고 크기도 크기인데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력 징후를 담당하고 있는 뇌 구조 부분에 뇌 영역에 뇌 종양이 생겨버리게 되면 음, 환자가 그게 아무리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두통, 맨 처음에 나오는 이런 증상 같은 징후들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맨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두통이 심하게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도 우리가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혹은 일생 동안 많은 숫자의 두통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통의 통증의 강도가 아닌 정도라고 하게 된다면, 그게 뇌출혈이 됐던 뇌종양이 됐든 간에, 우리가 꼭 병원 진료를 봐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 뭐 욕지기, 구토 등도 있긴 한데, 이건 뇌하 상승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행동이나 인지력의 변화라는 것들도 있긴 한데, 요것도 이제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종양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운동 영역에 이제 종양이 생겨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조정당의 뭐 걸음걸이라든지 어지럼증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과 징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샘플은 뭐 외상 환자든 내과 환자든 다 획득해야 되는 병력 청취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정신건강부터 해가지고 이런 경련이나 두통, 코피 같은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가, 두통 또 나오고 있죠, 그쵸? 그 코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그 두 개 내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머릿속 내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압력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야 되니까 혈액이 그 얼굴 쪽으로 조금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혈관 중 하나인 코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흔히 코 쪽에서는 이제 키스바 얼기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조금 잘 터지다 보니까 코피 같은 것들이 종종 이제 발생하더라. 그리고 만약에 이 환자가 그 종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치료까지 받았다면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내과 질환 줄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제한적인 환자들이에요. 이제 암 같은 경우는요, 이게 폐암이 됐든 간암이 됐든 뭐 위암이 됐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뇌종양이 됐든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매우 제약적이고요. 내과 질환들이 대부분 다 제약적이긴 하죠. 어,
우리가 전에 배웠던 호흡기 계통이나 심장 계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제공할 수 있는 평가나 처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신경계부터 내분기계 뭐 이런 쪽에서는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경련, 진정제 뭐 이런 게 좀 써져 있긴 한데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해주시면 되고요. 그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그 강제적이거나 혹은 과다한 치료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그 맞는 적절한 처치와 평가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뇌농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흔하지 않게 발생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종계라는 말들이 있어서 마치 우리 두개내압 상승에 대해서 신생물 이야기할 때 언급을 조금 했었는데 뇌농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 거의 내 종양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제 두기나 산성 관련 부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신샘물이나 뇌막염과 거의 처치도 비슷하고요. 증상과 징후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퇴행성 질환과 치매 관련된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가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보시게 되면 모든 퇴행성 질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주 발생하면 환자의 원래 모습을 파괴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임을 자각하는 순간일 때 본인일 수가 있는 건데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자기 파괴적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본인이 본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뇌거주 신경세포의 소실과 죽음의 결과로서 알츠하이머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뭐 그 단기 기억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도 못하고 운동 능력도 소실돼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단기 기억 장애 그 다음에 사고나 지적 문제, 여기서 지적 문제는 이제 언어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행 운동 능력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근육의 경추, 그 다음에 실어증, 그 다음에 정신장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능력이 사라진다. 이때 사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픽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치매의 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물질, 우리가 알츠하이머에서는 뇌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 그러니까 CT를 찍어보게 되면 정상 뇌보다 줄어든 뇌 구조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피병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 안에 비정상적인 물질 여기는 피속체하고 피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속체 같은 경우가 타우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고, 그 뒤쪽에서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그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 신경질환들이 있는데, 얘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피속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고 특징 가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유전적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에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뇨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에서 당뇨병이 발생하지만 어린아이에서도 당뇨병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성인병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처럼 대부분 이제 중장년층에서 발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른 장소로 잘못 찾아가는 행동들이 종종 보이게 되고 집을 못 찾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질병의 가장 괴롭히는 증상 중 하나라고 점점 심해져서 그리고 이 몇몇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이제 그 뇌 영역에서의 영구적인 장애를 갖는 것이
이 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 책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오래된 책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뭐 완벽한 치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악화를 멈추거나 혹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나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는 것들은요, 이제 헌팅턴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도병, 무도병. 그러니까 뭐 춤추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기 발병 헌팅병은 사례가 드물고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매우 드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연체성의 유전적 결함에도 유전 질환이겠구나. 피병도 유전 질환이었는데 얘도 유전 질환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강직, 느린 움직임, 진전이 나타난 파킨슨병과 거의 유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전병에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행동 변화, 특이한 움직임, 그 다음에 치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하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헌팅턴병하고 피병하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었죠, 그죠? 단기 기억 상실증부터 이제 운동 능력 소실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적 능력 상실 뭐 그다음에 언어 신호증 같은 것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정지해 버리는 그런 알츠하이머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부분에서는 장소를 잘 찾아가지 못하는 피병의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헌팅턴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무도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춤추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왈츠 아시죠? 왈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처럼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병들은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로시펠트 야코병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단백질, 피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풀이연에는 단백질, 뭐, 적장 폴도 비정상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말들이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단백질 접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 접힘을 비정상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발병 관련돼서는 20대에서 70대, 생각보다 이제 범위가 넓어졌죠, 그죠? 평균을 좀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광무병과 관련이 없지만, 새로운 변종, 제 크로펠치 약병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과 관련 있는 감염성 질환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유전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변종입니다. 변종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증상은 치매, 실조, 환청, 조절 안 되는 움직임 같은 것들, 전신적인 허약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가 거의 알츠하이머랑 비슷한데 뭐가 달라지냐면 증상과 증후는 똑같은데 요거 알츠하이머는 10년, 20년 혹은 5년 이상 쭉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에 이 크로펠시아코병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 아주 빠르게 치매로 진행되고 급격하게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충분히 가름이 가능하다. 물론 CT를 찍어서 초기에는 확인이 안 되겠지만 이제 그 후에는 약간의 병이 진행되고 나서 진행이 되고 난 후부터는 브레인 CT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근육태행 위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근육태행 위층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질병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약화, 골격계에 퇴행을 가져오는 것이 이제 근육퇴행 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디센느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통 위축 중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는데요. 디센나 같은 경우가 이제 어린아이, 소아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근육통 위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뭐 다른 유형이란 말이 써져 있긴 한데 근육통 위축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유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좀 이야기를 하자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얘네들이 여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심장과 다른 부수 근육이라는 말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골격근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순근까지 뭐그 퇴행과 위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 사망하는 경우가 조금 이제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아,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위험하긴 한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그 마리지 탈락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지 탈락. 그래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집이 신경 전달, 도약 전달을 통해서 신경 전달, 그 전기 전달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전기 전달이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가면역 반응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마리집 자체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파괴시킴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방이 쌓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팔다리 혈압감, 감각 소실, 지각 이상, 시야 변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너무나 쇠약해지더라라는 이야기들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길랭바레 증후군인데 요거는 뭐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죠? 면역 체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원한 자체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조금 중년층이라고 좀 이야기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30세에서 50세 사이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적인 것은 매우 빠르게 발생하는 근육쇠약과 근육마비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팔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리부터 시작해서 팔부터 뻗나가는 이런 역행적인 그 쇠약과 마비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계는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얘는 다리부터 쇠약과 마비가 일어나서 팔로 올라오는 이 역행성이 좀 있겠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뭐 치료, 뭐 합병증을 치료하고 뭐 이런 일이 써져 있긴 한데,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의 다 이제 질병들이 정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되지 않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봤을 때는 필요한 신체 일부분의 장기를 다른 걸로 대체한다거나 질병을 정복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새 걸로 바꾸는 거죠. 그죠? 마치 부품을 갈아 끼듯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근육 긴장 이상인데 여기 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긴장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수축이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움직임, 비정상적인 자세, 몸이 뻣뻣하게 굳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통증도 일으키게 되는데 너무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근육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 근육에 영향 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세 자체가 이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글씨 쓰기가 곤란하거나 발을 쥐어다는 듯한 통증, 그리고 걷기 달리기 후에 한쪽 다리 질질 끌어대는 증상들이 이제 초기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상태에서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리를 질질 끌거나 발을 쥐어짜거나 글씨 쓰기가 곤란할 정도로 매우 강제적인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개인에 따라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약하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 다행히도 그전에 했던 병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병증의 악화가 조금 덜한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파킨슨 병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도파민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병입니다. 병증에 대해서는 막 쭉쭉쭉 써져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요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화내말리 떨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검지를 돌돌돌돌 말리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손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경추경화가나 몸의 저항을 느낀다라고 해서 약간 근육 긴장 이상이나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근육과의 균형이 깨지면서 경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양측 다 모두 수축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두근과 삼두근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두근이 수축하면 삼두근은 이완하게 되고 삼두근이 수축하게 되면 이두근은 이완해야 되는데 이두근과 삼두근이 모두 다 수축해버리게 되면 이런 강직 형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환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 자동적인 움직임의 반응이 느려지거나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 반응 자체가 너무나 느려진다거나 혹은 아예 소실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움직임의 소실은 예측할 수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쉽게 움직일 수 있으나 그 다음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천천히 움직이거나 혹은 움직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움직임을 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자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묻혀가지고 생기는 것이 불안정한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발을 종종종종 앞으로 몸을 기울여서 종종종종 걷는 이런 환자들이 이제 파킨슨 디지즈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얼굴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데 이 환자분이 파킨슨 디지즈 환자의 전형적인 얼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중추성 통증 증후군. 여기서 통증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죠? 뇌관 간의 손상으로 인해,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뇌과적 질환이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손상, 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의 문진을 통해서 그 전에 뭐 뇌 수술 받았어요. 혹은 뇌 문제가 생겨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환자가, 요런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때에 따라서 이 주추신경성 통증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뇌졸중, 다발성 영어증, 팔다리 절단 환자, 척추신경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어서 여기 진정제나 스트레스부터 중추신경계에 이완시키는 방법에 이제 대부분 의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도한 통증의 그 신경계 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우리 흔히 얘기하고 있는 누게리병, 근위축 축산경화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L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수의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특정 세포의 퇴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근육퇴행 위축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근과 관련된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수의근의 문제, 골격근의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되는데 이 골격근 중에서도 막 가로막이 악화시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치료는 환자는 없지만 그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약물들이 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간대원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경련들을 다 모두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질병명이라기보다는 병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질병에서 이제 환자의 경련이 발생하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치료에서는 당연히 진정제 같은 것들이
투여됩니다. 뭐 페니토인 같은 경우나 바비투르미온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척추 관련증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선천적인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척추가 자라나면서 완벽하게 그 척추를 보호해야 되는 척추체가 생겨야 되는데, 척추체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척수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이 척수막 탈출증인데, 말 그대로 척추가 이제 척추에 개반된 곳에 척수가 나온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수막 탈출증은 척수는 그나마 안쪽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데, 척추 안쪽에서 수막은 바깥쪽으로 삐져나온 것들. 얘 같은 경우에는 척추는 기형이긴 하나 그 아래에서 약간의 갈림이 있긴 하지만 척수하고 수막 자체가 빠져나온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하게 수술적 치료 방법이 꽤나 유용할 수 있는 환자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천적 질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색척추염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영구적인 마비를 일으키는 중추신경계 감염염증성 바이러스 질환. 여기서 중요한 건 영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두통, 발의 구통, 목의 경직, 그 다음에 손발의 통증이 특징적, 뭐 약간의 그 뇌수막염이랑 비슷한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백신의 그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뭐 거의 없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평가 관련된 부분들은 각각의 퇴행성 질환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면 되겠죠, 그죠? 특히 여러분이 꼭 물어보셔야 될 거는 환자에게 외상을 최근 2개월 이내에 혹은 1개월 이내에 수술이나 외상 같은 것들을 머리 중추신경계에 당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 신경계 질환의 응급처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쪽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긴 한데,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소통 관련된 내용들, 이런 호흡장애 같은 것들이라든지 불안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요 환자분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움직임과 정상적인 언어 활동이 불가능한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변, 그러니까 가족들이 옆에서 이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줬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자를 이송할 때도 움직임이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처치 같은 것들이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요통과 비외상성 척추 질환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요통은 이제 그 가장 흔한 만성 질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발전된 사회생활처럼 앉아서 업무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체중이 대부분 허리 쪽에 많이 가해질 거기 때문에, 체중이요. 그래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할 수밖에 없겠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자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자세를 똑바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그 요통은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척추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우리가 네발 짐승이었다 두발 짐승이 되었으니까 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근육을 키운다거나 혹은 다른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요통은 대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뭐 여성, 남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요통을 조금 더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물건을 드러내는 이런 환자 그 상황에서도 많이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겠더라.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군등신경통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다리 쪽에 문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뭐 허리가 아픈 건데 다리 통증을 호소한다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투관합판 탈출증 같은 경우가 이 다리 통증을 조금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아래 뭐 염증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근육인대 염증 같은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특발상,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우리의 그 구조적인 해박적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외상선 척추 질환과 요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이런 척추 분리, 뭐 척추 골절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외상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척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스크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추가납판 탈출증이 가장 대표적인 디스크, 후리 그냥 디스크라고 하게 된다면 초간판 탈출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 사이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뼈 사이사이 연골 안에 지지하고 있는 조금 단단한 젤리같이 생긴 것들은 이제 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이 여기 바깥으로 톡 튀어나와가지고 척수를 압박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디스크다. 디스크가 터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니까요. 그죠? 그로 인해서 이제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디스크, 추간암 탈출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목의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 목과 허리의 이제 특성을 보시게 되면 목 같은 경우도 머리의 무게를 온전히 혼자서 지탱하고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몸의 무게를 혼자서 지탱하고 있죠. 그다음 뭐 척추뼈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있긴 한데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척추 이분증, 분리증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뇌과 질환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골다공증 관련돼서도 척추뼈의 골절이 조금 손상이 쉽게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난종과 종양이 생기게 되면 머릿속에 생기는 그 우리 뇌종양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거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청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미증후군이 있는데 이 마미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척수 자체가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L1에서 L2 사이에서 척수는 끝나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신경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신경으로 지배받는 부분들을 말초신경으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가닥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가닥이 말의 꼬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말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외상 추가압부 탈진증, 척추관 협전증 같은 이런 아까 전에 했던 원인들이 말총증후군을 만드는 음,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상 과정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요통입니다. 허리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리 통증,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삐져나온 혹은 이제 척수를 압박하는 것들이 이제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을 짓누르기 때문에 따라서 다리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리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리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다리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다리 통증이 발생한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실금 같은 것들도 이제 나와져 있고 다리 쪽에 이제 그 증상의 증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증후군은 신경학적 응급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응급감압술이 필요한데 요거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을 우리가 이송시키는 것이 최적의 현장에서의 목표가 되겠죠, 그죠? 다리 원원 같은 경우에는 당뇨, 요통 같은 것들이 이제 당뇨나 혼박결성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허리 통증으로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본들을 보시게 되면 요 요통 자체가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콩팥 결석 같은 것들로 인한 허리 통증인지 아니면 전에 얘기했던 척추와 관련되어져 있는 질환 때문에 이제 요통이 생긴 건지 요거를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다. 평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뭐가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 감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다리 쪽으로 방사되는가 통증이 아니면 천천히 발생되는가 혹은 여러 가지 진통제나 온진질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통증이 발생하는가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분명히 통증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119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미국 책 얘기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119가 무료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면 쉽게 전화하는 경향도 일부분 있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처럼 돈 내고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게 해석할 부분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들은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통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매우 심하게 호소해서 여러분들 불렀을 경우에는 이 환자의 정밀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에 이송시키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병원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아닌지 결정하는데, 이게 뭘로 통할 거냐? 병력 천체.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진단 도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휴대용 엑스레이가 있습니까? 휴대용 CT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신체 검진과 문진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요통이 생기는지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요통들이 어느 때 악화되는지 꼭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환자의 직업과 관련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직업도 물어본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노동 통증 같은 것들은 이제 다 신경학적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 현장에서 요통의 원인을 잘 확인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특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요통은 특발성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자의 정보만으로는 이 요통의 원인을 완벽하게 캐치해낼 수는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환자를 진단해낼 수 있는 병원으로의 적절한 이송이 필요할 수 있겠다. 라고 마무리 짓게 되는 거고, 이제 처치 부분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환자가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그 척추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송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상 관련된 부분들, 목표 고정 관련된 부분들, 이제 외상이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진통제와 관련된 부분들, 근이염제와 관련된 부분들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계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강의 내용들이 길어지긴 했는데, 여기까지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